안녕하세요. 수험생 여러분. 행정학 26번째 시간입니다. 지금 문제풀이 과정을 좀 하고 있죠. 여러분들 그 행정학 공부할 때 항상 심플하게 시작하고 결과적으로 고득점을 받아야겠다. 이런 마음에서 시작해야 됩니다. 여러분 교재 122페이지입니다. 거기 보시면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뭡니까? 나카무라 이론이 나오죠. 나카무라와 스몰우드의 관료적 기업가형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나카무라와 이제 스몰우드는 관료제라든가 아니면은 정책 결정과 이렇게 해가지고 이 사람들의 어떤 의무라든가 어떤 통제 방식에 대해서 분류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 관료적 기업가형의 특징은 뭘까요? 관료적 기업가형의 특징은 바로 컨트롤에 있겠죠. 통제에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통제를 가장 기본으로 삼고 있다. 일반적인 정책을 펴는데 통제를 하니까 어떻습니까? 재량이 많이 줄어들겠죠. 대폭 줄어들고 기속적인 어떤 행위를 하게 되겠죠. 자, 옳은 걸 골라라 했습니다. 답 4번으로 하시면 되겠죠. 거기 보시면은 정책 집행관은 정책을 집행하는 사람이 되겠죠. 정책 결정에 필요한 정보를 산출하고 그 다음에 통제함으로써 통제가 들어가 있죠. 컨트롤이 들어가 있습니다. 통제하면서 정책 과정을 지배한다. 지배한다는 건 govern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지배하니까 이게 바로 관료적 기업관형이다. 이렇게 될 수가 있죠. 이 기업가는 어떻습니까? 주로 이제 회사의 사장이 되겠죠. 회사의 사장은 통제를 안 할 수가 없는 입장이죠. 그렇게 생각하면 답이 4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123페이지입니다. 거기 보시면은 73번 중요 표시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정책 집행에 관한 연구다. 거기 보면은 하향식이라고 나와 있을 거예요. 의사를 전달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향식이 있고 그 다음에 상향식이 있을 거예요. 하향식을 다른 말로 해서 탑다운식이라고 합니다. 탑다운 형식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그 다음에 이제 상향식이 문제인데 이거는 바텀업이라고 합니다. 바텀업 시스템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느 것이 더 바람직할까요? 하향식보다는 상향식이 더 바람직한 그런 방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내용을 가지고 문제를 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정책 집행에 관한 연구 중에서 하향식 탑다운이죠. 위에서 그러니까 정점에서 밑으로 내려가는 그런 라인 형식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명령 형식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접근 방법이 중시하는 효과 정책이 무엇이냐 이렇게 돼 있죠. 옳은 것만 골라라 했죠. 자, 아무래도 명령식이니까 니은번이 맞겠죠. 지배 기관들의 지원이 있었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뭡니까? 집행을 위한 자원이 확보되어야겠다. 그죠? 확보되어야겠죠. 그 다음에 가장 뭡니까 이 탑다운 제도의 가장 뭐랄까요 장점이라고 하면 장점이고 나쁜 점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바로 명확하고 일관성 있는 어떤 라인을 갖겠죠. 어떤 목표를 갖는다. 즉 탑에서 말이죠 위에 있는 어떤 결정기관에서 명령이 떨어지면 그 명령을 그대로 아무 여과 없이 받아들이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목표 달성하는데 매우 유익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반면에 상향식이니까 버텀업 시스템은 뭡니까? 1번이 일선 관료의 재량권이 확대됐다. 일선 관료니까 뭡니까? 하위 그룹들이 상위 그룹에다가 어떤 의사표시를 개진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뭐랄까요? 이 마인드가 말이죠. 오픈 마인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일선 행정기관에 근무하는 사람들 이 재량권이 확대되겠죠. 재량권이라는 것은 행정의 가장 중요한 그런 내용입니다. 이 법과 달리 행정은 재량행위예요. 법은 뭡니까? 강제를 가지고 있고 정치는 타협이고 행정은 바로 재량인 것입니다. 자, 기본적인 내용 살펴봤습니다. 자,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 교재 124페이지고 125페이지인데 여기에서는 말이죠. 정책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갖는데 이 정책을 펴는데 말이죠. 우리 정책을 왜 펼까? 우리가 이 policy라고 그러죠. policy를 피는 이유가 뭐냐 이렇게 돼 있는데 일단 정책을 보는 관점이 두 가지 관점이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가 라스웰의 생각이 있고 그 다음에 드로우의 생각이 있습니다. 이걸 좀 우리가 파악을 하고서 다음 내용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정책학에서 중요시한 사람이 바로 라스웰입니다. 라스웰이 있고 그 다음에 라스웰 이론을 좀 더 발전시킨 사람이 드로우라고 있습니다. 드로우. 뭐 드로우 상관없습니다. 라스웰 같은 경우는 어떻게 봤냐면요. 이 정책의 포커스를 어디다 맞췄냐면 당위성에 맞췄습니다. 당위성. 당위성은 게 뭐예요? 이 독일 말로 말하면 졸렌이죠. 졸렌. 뭐뭐 해야 된다 이런 뜻입니다. 이렇게 해석을 해야겠죠. 정책은 뭐뭐 해야 된다는 어떤 의무감이라고 봐야겠죠. 의무감에서 시작해야 된다. 이렇게 본 것이고, 이런 의무감은 어디서 왔냐면, 결국에는 민본주의 사상에 나왔다. 자, 정책을 피는 것도 일종의 행정입니다. 행정을 피는 건데, 행정은 불특정 다수인의 어떤 공익을 위해서 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결국 민간인, 일반인을 위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사상이 바로 민본주의 사상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이론을 좀 더 혁신적으로, 개혁적으로 편 사람이 바로 드로우입니다. 드로우는, 이런 라스웰의 민본 사상을 좀 더 배척했다기보다는 그거를, 초석으로 삼아서, 창조성, 그 다음에 쇄신, 이런 걸 강조했습니다. 창조성이랄까 아니면은 쇄신을 강조합니다. 뭐냐면은 좀 더 역동적으로 정책을 바라보겠다. 정책은 역동적으로 펴야 된다. 이렇게 본 사람이 바로 드로우였습니다. 라스웰 사상은 라스웰 같은 경우는 정책학을 초석을 다진 사람이라고 한다면 드로우는 이것을 발전시키고 계승한 사람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이러한 정책에서 가장 이슈가 되고 있는 것이 바로 문제정책, 그 다음에 재분배정책, 분배와 재분배 정책인데 이거에 차이점이 또 있다는 겁니다. 한번 분석해 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볼 때 분배라 재분배라 뭐가 다를 것이냐, 그죠? 동일한 개념 아니냐. 한번 들어왔던 것을 나눠주는 것이 분배고 다시 또 나눠주는 것을 재분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약간의 차이점이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첫 번째는 이제 분배 정책이 있어요. 분배 정책의 가장 대표적인 정책 중에 하나가 바로 조세 정책입니다. 조세를 걷어들이는 거가 되겠죠.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우리나라 조세 같은 경우는 가장 많이 걷어들이는 게 뭐라고 그랬습니까? 부가가치세라고 했죠. 우리 경우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부가가치세 말고 일반 사업하시는 분들 또는 개인적으로 또는 뭐 어디 근무하시는 분들 있죠. 직장인이죠. 이런 사람들은 뭐 있습니까? 소득세가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각종 법인에서 또 내는 법인세가 있을 거예요. 이렇게 순서가 이렇게 되어 있다. 우리의 경우가 이렇다는 겁니다. 외국에서는 우리가 다를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분배 정책이 있고, 그 다음에 재분배 정책이 있을 거예요. 재분배 정책 같은 경우는, 조세가 이제 포커스가 맞춰지는 것이 아니라, 물론 조세도 됩니다만, 조세 중에서도, 조세 말고 말이죠. 어떤 세금을 내는데 누진세라는 게 있을 거예요. 그렇죠? 세액이 클수록, 세율을 높이는 걸 이걸 누진세라고 합니다. 경제학적 용어로서. 그런데 이 추구하는 바가 다르다. 분배 정책에서 추구하는 바와 재분배 정책에서 추구하는 바가 다르다는 겁니다. 즉, 분배 정책에서는 efficiency라고 그러죠. 능률성과 어떤 효과성, 이걸 강조합니다. effect라고 그러죠. 능률성과 그 다음에 이제 효과성, 이런 걸 중요시합니다. 분배 정책에서는 능률과 효과를 강조합니다. 그러나 재분배에서는 어떤 생각을 하고 접근하느냐. equality, 즉 형평성, 평등을 강조합니다. 형평성을 강조한다. 형평성을 강조하기 때문에 결국에는 재분배 정책에서 혜택 수혜자는 누구냐면 좀 예를 들어서 이제 재산이 없다든지
아니면은 생활 능력이 떨어지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국가가 거의 무상으로 지원해주는 그런 시스템으로 가게 돼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분배 정책과 재분배 정책이 추구하는 목적이 다르다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그 정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75번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꼭 숙달을 해가지고 시험 문제 나오면 맞춰야겠습니다. 잘못된 걸 골라 3번 보세요. 분배 정책은 집행에 대한 반발 정도가 낮다, 높다 이렇게 되는데 낮겠죠. 반면에 재분배 정책은 집행에 대한 반발 정도가 낮다 이렇게 되는데 높습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재분배 정책은 어떻게 보면 노력도 하지 않고 이런 사람한테 무상으로 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열심히 노력한 사람들이 반발이 심하겠죠. 반면에 분배 정책 같은 경우는 크게 반발할 수가 없죠. 그렇죠? 자기가 많이 벌었으니까 그만큼 세금을 많이 낸다 이렇게 본 것입니다. 자, 이런 차이점이 있다는 거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기본적으로 라수엘의 정책이론과 드로우의 정책이론이 좀 다르다. 그리고 참고로 분배 정책과 재분배 정책은 형평성이랄지 아니면은 효율성을 추구하는 바가 다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126페이지, 127페이지는 간단한 문제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스스로 풀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자, 다음으로 128페이지입니다. 128페이지에 83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갑자기 무슨 법칙이 하나 나올 거예요. 거기 보면은 다음 기획의 행정상 어려움이 아닌 것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여기서 용어를 정리를 좀 해봐야겠습니다. 우리 행정학이 용어의 어떤 개념의 학문이라고 그랬죠. 개념을 알면은 문제 푸는데 아주 쉽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처음 보는 사람, 처음 듣는 사람이 나올지라도 개념 정리를, 그 기준에 대해서 우리가 판단하고 문제를 풀면은 자동적으로 오토매틱하게 문제가 풀린다 이런 얘기죠. 자, 여기서 이제 개념 정리가 나오는데 말이죠. 자, 우리가, 행정학은 개념의 학문이라고 그랬어요. 자, 여기서 이제 구별할 개념이 하나 나오는데, 일단 정책이란 말이 나올 거예요. 펄스라고 그러죠. 펄스인데, 펄스죠. 이 정책이라는 거는 뭡니까? 정책이라는 것은 기본 방침을 말하죠. 기본 방침이다. 그죠? 정부의 기본 방침이 바로 정책인 것입니다. 이거와 이제 구별되는 개념이 또 하나 있다는 겁니다. 또 하나 있는데 바로 기획이라는 게 있습니다. 기획. 기획은 뭐냐면 플래닝이라고 그러죠. 플래닝이라고 그럽니다. 어떤 계획을 잡는다 이런 개념보다 넓은 겁니다. 기획이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정책보다는 좀 작은 개념이에요. 그 다음에 이 기획과 또 구별되는 개념이 또 있다는 겁니다. 바로 계획이라고 그러죠. 계획. 다 다르죠? 계획은, 이 뭡니까? 플래닝보다 좀 더, 협소된 그런 개념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프로그래밍이라고 그럽니다.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policy, planning, 그 다음에 프로그래밍 이렇게 나눌 수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말이죠. 이 기획에 대해서 말이죠. 나중에 이제 우리가 한번 또 다룰 사람이 있는데, 에코프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에코프는, 무의라든가, 그 다음에 반동적, 그 다음에 선도적, 능동적 어떤 기획이 있다. 이렇게 분류한 사람이 있습니다. 정도 알아두시고. 자, 이걸 설명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83번을 제가 설명하려고 이 전제 조건으로 이 내용을 제가 설명드렸습니다. 다음 중 기획의 행정상의 어려움이 아닌 것은 이렇게 돼 있죠. 기획이라고 했죠. 기획이니까 어딥니까? 플래닝이 되겠죠. 이거의 행정상 어려움이 아닌 것은 이렇게 나와 있는데 행정상의 어려움입니다. 1번 기획의 그레이션 법칙이다. 자, 그레이션 법칙이라는 게 뭐예요? 그레이션 법칙이 있는데 이게 한글로 쓴 거기 때문에 큰 문제 없죠. 그레이션이라고도 하고 뭐 발음하는 거 상관없습니다. 그레이션 법칙은 뭐냐면 악화가 말이죠. 악화가 양화를 말이죠. 양화를 구축한다 이런 개념이에요. 또 나쁜 것이 말이죠. 가만히 있는 좋은 것을 밀어낸다 이런 뜻입니다. 이것이 그레이션 법칙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것은 말이죠. 계획의
행정상의 문제가 아니라 수립상의 문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계획을 수립하고 그 다음에 행정하고 이런 단계를 거치는데 수립상의 문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답이 1번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요. 129페이지입니다. 129페이지에 85번 중요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 정책평가죠. C에 해당하겠죠. 설명 중 틀린 걸 골라라 했죠. 거기 보면은 답이 2번으로 되어 있을 겁니다. 일반적으로 정책 집행 과정을 평가하는 과정평가를 말한다. 자, 이거는 정책평가가 아니라 총괄평가를 말한다. 이렇게 봐야겠죠. 과정평가가 아니라 과정평가는 뭐냐면 이 정책을 펼 때 정책을 펴는 과정 요것만 얘기하겠죠. 수립도 합니다. 수립도 하고 평가도 하는데 이 토탈 개념으로 총괄평가가 바로 정책평가다 이렇게 본 것입니다. 자,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말이죠. 우리가 지금 이 개념을 또 공부하기 전에 어떤 정책망이라는 내용을 또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정책망의 종류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걸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또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수험생 여러분들은 특히 이 동영상으로서 우리가 시험 공부하는 우리 수험생 여러분들은 짧은 시간 안에 적은 어떤 비용을 가지고 최대 산출을 올려야 된다. 이런 의무감이 있고, 그죠? 이런 특별한 어떤 목표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 대다수일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단시간에 80에서 90점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장기전이 아닙니다. 우리는 단기전, 그 다음에 속전속결해서 시험에 발이 합격한다. 이게 우리가 목표하는 바죠. 자,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제 중요한 건 모두 다 설명을 좀 드리려고 욕심을 좀 내고 있습니다. 정책망의 모형이다. 이걸 사전적으로 알고 있어야 돼요. 정책망의 모형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위 정부 모형이 있어요. 하위 정부 모형이 있고 두 번째가 가변적 공동체 모형이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가변적 공동체 모형 같은 경우 일단 하위 정부 모형 같은 경우는 뭐냐면은 하위 정부 모형에서는 엘리트가 말이죠 이끌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트적 성격을 가지고 있다. 엘리트적 성격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엘리트 성격을 가지고 있는 데다가 철의 삼각이라고 그러죠. 아이언 트라이앵글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철의 삼각이니까 누가 관여하겠습니까? 첫 번째가 정부 기관에서 정부가 관여하겠죠. 그 다음에 국회위원회가 있죠. 그죠? 위원회가 관여하고 마지막으로 관여하는 게 뭡니까? 일반 시민 집단이 아니라 기업가 집단이라는 거죠. 기업가 집단. 자, 이런 얘기죠. 기업가가 일반 정부를 할까 아니면은 국회 상임위원회 할까 위원회에다가 어떤 로비를 벌인다는 것이죠. 그럼으로써 결국 기업가한테 좋은 법률이 적용될 수 있도록 그렇게 일종의 캡처 현상이라고 그러죠. 좋은 어떤 법률이 나올 수 있도록 유인하는 그러한 형태, 이것을 아이언 트라이앵글이라고 합니다. 철의 삼각이라고 그러죠. 삼각형이 가장 안정된 그 도형이 아니겠습니까? 그것을 철로 만들었으니까 경고함이 이럴 데가 없겠죠. 이렇게 함으로써 기업가는 이 혜택을 본다는 것입니다. 이게 철의 삼각인데 결국에는 뭡니까? 엘리트적인 사고방식을 갖고 있다. 뭡니까? 하위 정부 형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엘리트가 끌어가니까요. 그 다음에 철의 삼각이기 때문에 어떤 부패할 수 있는 그런 문제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 바로 하위 정부 모형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가변적 공동체 모형이 있다고 그랬죠. 가변적 공동체니까 뭐예요? 여기에는 정치 공동체와 정책 공동체라고 그러죠. 그 다음에 이슈 공동체가 있다. 그러니까 이슈 네트워크라고 그러죠. 여기 두 가지가 있다. 첫 번째가 이슈 네트워크입니다. 이슈 네트워크는 뭡니까? 어떤 사고, 어떤 사상 가지고 접근하는 그런 방식이고, 두 번째는 뭡니까? 정책 공동체가 있다. 폴리스 커뮤니티가 있죠.
정책 공동체가 있다. 이렇게 나눌 수 있는 것이 바로 가변적 공동체 모형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내용을 가지고 기본적인 내용 가지고 문제를 풀도록 하겠습니다. 자, 85번 문제 풀었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정책 집행 과정에는 정책 과정만 말한다가 아니라 총체적 총괄평가를 말한다. 총괄평가 이렇게 쓰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130페이지예요. 130페이지에서는요, 우리가 좀 알아둘 사항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87번을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적 정책평가의 목적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타당한 건 뭐냐 이렇게 되어 있는데, 결국 정책 과정상에서 국민의 어떤 사상을, 생각을 좀 수용하는 것이, 수용하고, 그 다음에 국민에게 책임진다는 어떤 마음가짐을 가져야겠죠. 이런 것이 가장 목적이다. 이렇게 좋은 말이 써 있을 겁니다. 답 3번이 되겠죠. 87번은 3번입니다. 그 다음에 131페이지 88번을 예상 문제 해보겠습니다. 거기 보면은 쿠쿠가 강조했던 게 있습니다. 거기 보시면은 분류한 정책 타당도에 대한 설명으로 타당하지 않은 것을 골라라 했죠. 5번이 답입니다. 크리밍 효과, 호돈이라고도 합니다. 여러분들 호손 상관없습니다. 호돈이라고도 합니다. 호손, 호돈 상관없습니다. 이런 실험을 말해요. 호돈 실험은 목표한 결과가 말이죠. 나오지 않고 엉뚱한 결과가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것을 호손 실험 또는 호돈 결과다, 효과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노동자 집단이 있는데 말이죠. 노동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서 어떤 기자재를 새로 갖다 줬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관찰하는데 이 관찰이 문제입니다. 관찰할 때 그 구성원들이 자기가 당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좀 더 열심히 일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생산성이 높아졌다는 겁니다. 결과적으로 엉뚱한 결과가 나왔죠. 그래서 이런 것을 호돈 효과 또는 호손 효과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거기 보시면은 크리밍 효과라는 것도 있어요. 크리밍 효과는 뭐냐면 이것도 실험과 관련이 있어요. 그래서 실험 집단, 조금 아까 얘기했던 실험 집단 내의 사람들이 자기가 실험을 받고 있다. 이런 대상이 되고 있다는 인식을 하고 있을 때 결과가 평소와 다른 어떤 행동을 해가지고 좀 더 열심히 했겠죠. 그래가지고 좋은 효과가 나오는 그러한 엉뚱한 효과가 나오는 것을 바로 크리밍 효과, 그 다음에 호손 효과라고 합니다. 자, 여기서 차이점이 있는 게 하나 있습니다. 자, 우리가 구별할 내용이 있는데요. 크리밍 효과가 있고 또는 크리밍 효과 상관없습니다. 이게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크림 스키밍 효과가 있습니다. 크리밍 효과와 크림 스키밍 효과가 다른 개념이에요. 크리밍 효과 같은 경우는 뭐냐면 어떤 실험 집단이 있어요. 실험 집단 속에 말이죠. 실험을 하는데 외부적 실험을 하겠죠. 결과가 어떻게 나오는가 실험하는데 이 내부에 있는 사람이 말이죠. 이걸 인식했다는 겁니다. 인식함으로써 어떤 특별한 어떤 행위를 하게 됩니다. 자기 자신이 관찰을 받고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럼으로써 좀 더 열심히 한다는 겁니다. 어떤 위생도 철저하고 그다음에 열심히 해가지고 어떤 효과가 더 극대화될 수 있는 거, 엉뚱한 결과가 나오는 것을 바로 크리밍 효과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반면에 크림 스키밍 효과는 뭡니까? 정부의 어떤 부실 기업이 있는데 부실 기업이 여러분들 정부의 부실 기업 공기업을 말하겠죠. 정부의 부실 공기업이 있는데 정부 입장에서는 빨리 팔아가지고 부채를 탕감하고 싶겠죠. 그런데 말이죠. 어떤 기업이 있다면은 위에 있는 아주 우량 기업이라고 그러죠. 우량 기업과 부실 기업 이렇게 두 개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는 말이죠. 국가에서 볼 때는 우량 기업은 그대로 놔두고 부실 기업만 팔고 싶겠죠. 이걸 팔고 싶은데 구매자 입장에서는 이것만 산다는 이런 이론이 바로 크림 스키밍 현상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즉 뭐냐면 어떤 음료수가 있다면 크림만 떠먹고 음료수는 먹지 않는다. 크림이 맛있겠죠. 아무래도 제일 맛있는 부분이 위에 있는 부분이죠. 크림 부분인데 이 부분만 어린아이가 먹듯이
그것만 발라먹고 나머지 뭡니까? 이 부실 기업은 쳐다도 안 본다는 이론이 바로 크림 스키밍 현상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5번이 답인데 크리밍 효과와 호돈 효과는 내적 타당성을 제한다. 내적 타당성이 아니라 외적 타당성을 제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즉 뭐냐면 어떤 결과가 외부적으로 말이죠. 좋게 나와야 되는데 외부적 타당성이죠. 이걸 저해시킨다는 겁니다. 뭐가 저해시키냐면 이 내부에 있는 인식이 있죠. 사람들의 인식이 외적 타당성을 커트시킨다는 얘기죠. 결과적으로 외적 타당성을 저해시키는 결과를 낳게 한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88번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요. 여러분 133페이지에 92번입니다. 실험의 종류가 나오죠. 이걸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어떤 결과를 발견하려면은 어떤 결과에 대한 어떤 조명도 중요하지만 직접 실험해보는 방법이 가장 좋겠죠. 그런데 실험을 하지 않고 문서라든가 아니면 이론만 가지고 하는 방법이 있겠고 직접 실험하는 방법이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실험의 방법은 크게 말이죠. 4가지로 나눌 수가 있다는 겁니다. 첫 번째가 아예 말이죠. 실험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정말 시도도 하지 않는 것이죠. 이걸 비실험이라고 합니다. 실험 자체를 하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모르죠. 뭐 어떤 허위를 가지고 결과를 도출했는지 알 수가 없죠. 이런 경우에 큰 문서 위조죄라든가 그 다음에 문서 변조죄 이런 게 성립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이 실험보다는 약간 발전된 거예요. 그걸 뭐라고 하냐면 통계적 실험이라고 합니다. 통계적 실험은 뭐냐면 통계 나온 걸 가지고 문서를 가지고 어떤 룰을 만드는 것이죠. 이건 뭐냐면 현실감이 떨어지겠죠. 현실성이 떨어진 것이죠. 어떤 통계만 가지고 스태틱 이런 것만 가지고 따진 것이기 때문에 현실감이 떨어진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뭡니까? 세 번째가 준실험이라는 게 있어요. 준실험이다. 이건 뭘까요? 실험은 실험인데 실험에 준할 수밖에 없다. 이 얘기는 뭐냐면 어떤 동질성 있죠. 동질성을 확보하지 않고 실험하는 겁니다. 가령 강남에 있는 중학교 1학년과 예를 들어서 뭐 아주 지리산에 살고 있는 아주 벽지에 살고 있는 중학교 1학년을 비교하면 안 되겠죠. 각자 장단점이 있을 거예요. 예를 들어서 강남에 있는 중학교 1학년 학생은 예를 들어서 뭐 도시 빌딩 같은 것만 보고 자랐기 때문에 아니면은 음식 같은 것도 인스턴트를 많이 먹었겠죠. 그러나 지리산에 살고 있는 어떤 중학교 1학년 학생은 뭡니까? 자연 친화적으로 살아왔겠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지나가는 뱀을 봐도 별로 놀라지 않은데 강남에 사는 분들은 어떻습니까? 무슨 개구리가 펄쩍 뛰어도 깜짝 놀라겠죠. 즉 환경과 모든 여건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같이 비교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얘기죠. 그런 실험을 바로 준실험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즉 동질성을 확보하지 못한 것. 동질성이 확보되지 않은 실험을 준실험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동질성을 완벽이라는 건 좀 없겠습니다만 가급적이 완벽하게 하려고 확보한 것이 바로 진실험이 되겠죠. 진실험은 말이죠. 동질성을 확보한 것이죠. 완전하게 확보한 것은 아니고 확보하려고 노력을 했겠죠. 자, 이런 내용을 가지고 문제를 풀도록 하겠습니다. 133페이지 92번입니다. 진실험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걸 골라라 했는데 답이 4번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외적 타당도가 높은 실험이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 진실험은 말이죠. 호돈 효과 때문에 외적 타당성이 낮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호돈 효과는 똑같은 얘기입니다. 자, 그렇게 보시고. 자, 그 다음에 134페이지입니다. 134페이지 94번 예상 문제입니다. 시험 문제 출제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항상 출제될 넘버원이 되는 그런 이론이 되겠죠. 정책 옹호 연합 모형이라고 그랬죠.
Advocacy Correlation Theory Framework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뭐냐면 정책을 옹호하는 어떤 집단이 있을 거예요. 집단들이 서로 연결해가지고 네트워크를 형성해가지고 뭡니까 의견을 표출하는 그런 모형을 정책 옹호 연합 모형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로 이걸 강조했던 사람이 이제 사바티에라고 그러죠. 티에 사바티에 상관없습니다. 그 2번 보시면은 사바티에 등에 의해서 강조되었고 뭐냐면 종전의 정책 모형 단계에서 한계가 나왔답니다. 그래서 이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새로운 뭡니까 모형을 정책 옹호 연합 모형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거는 뭐냐면 일본의 의의가 나와 있죠. 신념 체계별로 여러 가지 연합으로 구성된 정책 행위에 있어서 이 집단들이 말이죠. 신념을 정책으로 관철시키기 위해서 뭉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정책 옹호 연합 모형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이런 내용도 결국에는 뭡니까? 외국말로 된 것을 우리가 번역한 거에 불과한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강조했던 것을 우리가 그대로 다 모두 이해하기는 어렵습니다. 가령 이런 거와 비슷하죠. 신라에서 첨성대가 있었다. 첨성대와 예를 들어서 불국사가 있었다. 석굴암이 있었다. 이런 걸 우리가 미국말로 영어로 이렇게 번역을 했다고 쳐요. 그러면은 실질적으로 외국에 있는 미국 사람이나 영국 사람들이 그 내용을 보고 석굴암에 대한 그다음에 첨성대에 대한 이런 거에 대해 불국사에 대한 것을 완벽하게 정말 다 이해할 수가 있느냐 천만의 말씀이죠. 외부적인 거 일정 부분만 이해했겠죠. 이런 개념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아무튼 간에 정책옹호 연합 모형은 사바티에가 강조했고 이 사람들은 어떤 신념을 가진 사람들이 뭡니까 서로 이렇게 연결해서 뭡니까 옹호해가지고 연합해가지고 나가야겠다. 이것은 과거의 정책 단계적 어떤 모형에 반발해서 나온 그런 새로운 이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3번에 거기 나와 있죠. 정책 문제나 쟁점에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지는 공공 및 민간 조직의 행위자들이 구성된 하위 뭡니까 정책 하위 체제라는 개념을 뜻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말 자체도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종전에 정책 집행 결정자라든가 어떤 리더가 있겠죠. 이런 사람들보다는 어떻습니까? 민간 조직 같은 게 들어와서 민간 조직도 들어왔으니까 아무래도 연합이 됐겠죠. 연합이 됨으로써 정책을 좀 더 효율적이고 발전적으로 모색하고 끌고 나갈 수 있다. 이렇게 본 것이 바로 정책 옹호 모형이다. 이렇게 연합 모형이다. 이렇게 봐야겠죠. 일종의 뭡니까 거버넌스적 성격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거시적으로 본다면 그렇다고 볼 수가 있겠죠. 자, 4번이 틀렸습니다. 정책 변화 또는 정책 학습보다는 정책 집행 과정에 초점을 맞췄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렇지 않고요. 민간 조직까지 흡수했으니까 정책 변화를 바랐겠죠. 그 다음에 어떤 정책에 대한 학습적인 성격도 많이 수용을 했다. 물론 정책 집행 과정도 중요시했습니다만 이것보다는 그걸 더 중요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알아두시고. 자, 그 정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파트 3로 넘어갑니다. 핵심 문제. 자, 138페이지입니다. 자, 우리가, 그동안 우리가 이제 배운 것은, 주로 이제 정책 집행이라든가 이런 걸 많이 배웠는데, 물론 조직 이론도 좀 배웠습니다. 같이 섞여 있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자, 이번 파트에서는 말이죠. 조직의 어떤 구체적 내용을 한번 살펴보는데, 매번 시험에 출제되는 사람이 하나 있죠. 138페이지 보시면은, 민츠버그라는 사람, 민츠버그의 조직 유형론 이렇게 나옵니다. 민츠버그. 자, 민츠버그는요, 조직 유형을 크게 5가지로 나눴던 사람인데, 뭐냐면, 5가지는 뭐냐면요, 첫 번째가 단순 구조가 있다는 것입니다. 구조를 볼 때 복합적인 것도 있지만 단순한 것도 있겠죠. 두 번째는 뭐냐면, 기계적 관료적인 형태가 또 조직이 있다. 뭐냐면은 기계적으로 움직인단 말입니다. 이 조직이. 그 다음에 관료적으로 움직이는 그런 구조가 있다. 첫 번째는 단순 구조고, 두 번째는 기계적 관료적 구조다. 이렇게 본 겁니다. 그 다음에 이것 말고 말이죠. 사업부제적 조직이 또 있다. 이렇게 본 것이고, 그 다음에 전문적 관료자가 있고,
마지막으로 임시 특별 조직이 있다. 이렇게 본 것이 바로 민츠버그입니다. 자, 조직 유형이다. 옳지 않은 걸 골라라 했죠. 그래서 답이 4번이 되겠죠. 1번의 답이 4번입니다. 어디가 틀렸습니까? 그 자원 낭비를 방지할 수 있으며 이 부분이 틀렸죠. 사업부재 같은 경우는 자원 낭비를 방지하기가 좀 어렵죠. 예를 들어서 단순 구조라든가 그 다음에 기계적 관료적 구조 같은 경우는 낭비가 없습니다. 지시한 내용도로 따르고 그 다음에 라인이 있기 때문에 누수 현상이 없죠. 그러나 사업부재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컨트롤하는 게 여러 부분이 있기 때문에 누수되는 게 상당히 많겠죠.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즉 뭐냐면 민츠버그는 복수 국면적 접근 방법을 썼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보시고 그 다음에 141페이지 혼돈 이론이 나옵니다. 이것을 이제 카오스 이론이다 이렇게 하고 영어로는 케이아스라고 하는데 케이오스 드러리 이렇게 되는데 카오스 이론입니다. 카오스 이론에 대해서 설명이 옳지 않은 걸 골라라 했죠. 7번의 답이 몇 번입니까? 답 1번으로 하시면 되겠죠. 아무래도 현상을 복합적으로 보기 때문에 단순화된 것은 아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래서 통합적 접근 방법을 취하고 있는 것이 바로 혼돈 이론 카오스 케이오스 티오리라고 합니다. 알아두시고. 자, 그 다음에 이제 142페이지에 여러분들 8번을 중요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직 이론에서 말이죠. 중요한 사람이 또 하나 나오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면 윌리엄슨이라는 사람입니다. 자, 윌리엄슨이죠. 윌리엄슨은 말이죠. 이 조직 구조를 U자형 구조와 U형 구조라고 그러죠. 그 다음에 M형 구조 이렇게 나눴습니다. 이렇게 나눈 사람이죠. 이 윌리엄슨은 말이죠. U형 구조라고 그러죠. 이거는 전통적인 방법이에요. 전통적 기능적으로 구별하는 방법을 말합니다. 이런 구조고, 그 다음에 M형 구조 같은 경우는 사업 부재를 통한 그런 분배된 그런 구조를 말합니다. 그래서 분화된 것을 말하죠. 사업 부재 분화 구조라고 그래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전국적으로 봤을 때 어떤 것이 더 나은가, 어떤 걸 추구하게 되어 있는가 이런 얘기죠. U자형보다는 M형 구조를 더 추구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기본 이론을 가지고 문제 8번을 풀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거기 보면은 리을번이 틀렸습니다. 기억번하고 리을번 틀렸는데 오우치는 이게 틀렸죠. 윌리엄슨입니다. 자, 윌리엄슨은 조직이 M형 구조나 U형 구조보다 M형 구조죠. M형 구조가 U형 구조보다 효율적이다 이렇게 본 거예요. 윌리엄슨은 보세요. 전통적 기능론보다는 어떤 분화된 거, 세부적으로 분해된 구조가 더 낫다. 효율성이 더 좋다. 이렇게 본 것이 바로 윌리엄슨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143페이지에 9번도 참조해 주시고, 조직군 생태학인데 이것은 환경 결정론적 입장에서 접근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답 1번으로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의미가 좀 나와요. 145페이지에 13번. 조직이 안정과 지속을 유지하고 이렇게 나와 있죠. 이것은 뭐냐면 어떤 의미를 물어본 건데 이것을 적응적 흡수라고 합니다. 코옵테이션이라고 합니다. 적응적 흡수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정책하고 그다음에 조직이론 쪽에서는 의미가 많이 나와요. 그래서 외국의 원서입니다. 원서를 그대로 우리가 해석한 거기 때문에 방법이 없겠죠. 단순 암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146페이지입니다. 16번. 다음 중 스콧의 조직이론. 스콧의 조직이론 한번 나왔었죠. 모두 다 맞습니다. 그 다음에 147페이지에 19번도 마찬가지죠. 그라이너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조직의 성장 단계를 구분했는데 1단계에서 5단계까지 모두 맞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20번 우리가 한번 풀어본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조직이론에서 실적주의가 나오는데 나중에 이제 공무원제도 이쪽에서 또 한번 배우는데 지금은 그 문제가 앞에서도 막 출제됩니다. 실적주의와 관계없는 건 뭐냐?
역시 직업공무원제도라든가 그 다음에 직위분리자 같은 경우는 관련이 없겠죠. 특히 이제 직업공무원제도와 직위분리자는 반드시 시험에 출제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렇게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149페이지 25번입니다. 조직구조 및 유형의 특성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했는데 1번이 좀 문제가 되는데 1번 틀렸죠. 에도크라시는 공식화 정도가 높고 이렇게 됐는데 에도크라시는 뭡니까? 일반 민간인의 의사도 받아들이고 이익 집단의 어떤 의사도 받아들이고 전문가 집단의 의사도 받아들이고 모든 어떤 기관이랄지 사람에 대해서 오픈된 마인드로 가서 접근하는 방법이 에도크라시인데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에도크라시는 공식화 정도가 높다. 공식화 정도가 포뮬레이션이라고 그러죠. 포뮬레이션이 좀 낮습니다. 그래서 틀렸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답을 3번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3번입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150페이지입니다. 26번. 이것도 역시 의미를 물어본 겁니다. 공식화. 거기 보면 포뮬라이제이션 나와 있고 그 다음에 통솔 범위 스팬 오브 컨트롤 이렇게 돼 있고 집고나 컨센트레이션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명령 체계 체인 오브 커맨드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의미를 좀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특히 이제 공식화에서는요, 그 1번 보시면 1번 틀렸는데 수준이 높을수록 재량이 증가한다. 아니죠. 공식화가 될수록 재량이 줄어들겠죠.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27번은 빈칸 채우기죠. 답 1번으로 해주시고. 자, 그 정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152페이지입니다. 페로의 조직 기술이라는 게 나오는데 여기 중요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출제되겠습니다. 네 가지로 구분했다. 그래서 이 사람은요, 과업의 다양성, 그 다음에 문제의 가능성, 기능성, 가능성 이런 거죠. 이거를 가지고 문제 분석의 가능성 이렇게 해가지고 네 가지로 한번 나눠본 거예요. 자, 해설을 잘 보시면 해설이 참 잘 돼 있죠. 거기 보시면은 과업 다양성이 아주 적은 게 있습니다. 낮은 거. 예를 들어서 장인이죠. 장인 같은 경우는 다양하지 않죠. 한 가지만 가지고 인생을 그쪽에다가 올인하는 이런 사람들 장인이라고 그러죠. 그 다음에 과업 다양성이 예를 들어서 낮지만 문제 분석 가능성이 높은 게 있습니다. 가령 뭐 표준화된 어떤 상품을 많이 만들었다는 거예요. 대량 생산했으면은 문제를 분석하는데 아주 좋겠죠. 용이하겠죠. 즉 많은 물건을 생산했는데 거기서 하자가 발생했다. 이렇게 하면 그 문제도 분석하는데 데이터가 많기 때문에 이런 분석 가능성은 높습니다. 반면에 예를 들어서 뭐 원자력 추진 장치라든가 이런 건 어떻습니까? 분석하기 좀 어렵겠죠. 일반인이 예를 들어서 원자로 가가지고 이게 원자로가 문제가 됐느냐 하고 거기다 코멘트 할 수가 없죠. 그죠? 이런 얘기입니다.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153페이지에 31번입니다. 조직 구조에 대한 특징이 옳지 않은 걸 했는데 기계적 조직과 유기적 조직이라는 게 있죠. 아무래도 유기적 조직은 서로 융합된 조직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답 2번으로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유기적 조직과 기계적 조직을 가끔 시험에 출제되니까 수험생 여러분들은 이 점을 주목해서 이 문제집에 나와 있는 내용을 숙지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